100점이 예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 선생님입니다. 네, 소설 갈래.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바로 소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형이죠. 바로 오늘은 시점입니다. 갈등에 이어서 두 번째 소설 유형이 되는데 우리 100점을 예약하기 위해서 시점에 어떤 내용들을 알아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서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점을 알려면 먼저 서술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 시험지 한번 공개합니다. 100% 기출 족보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까?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많이 봤지. 독자에게 소설 속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다. 반드시 한 가지의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작품의 중심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시점이 달라진다. 네, 이 중에 잘 맞지 않은 것 눈에 보이나요? 네. 우리 그러면 서술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네, 100% 기출 개념을 이 문제를 샅샅이 분석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서술자가 뭔지 알고 있어야 서술자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죠? 서술자란 소설에서 말하는 이예요.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이였죠. 서술자는 소설에서 말하는 이입니다. 네, 시의 화자와 마찬가지로 서술자도요. 작가가 자기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없을까? 그래, 한번 내가 만들어보지 뭐 라고 가상의 인물, 허구의 인물을 만든 겁니다. 그러한 작가의 대리인이 바로 소설 속에 말하는 이가 되고요. 이 이야기를 이끄는 주체가 되죠. 자, 그럼 서술자에 대한 설명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독자에게 소설 속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맞아요.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소리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목소리를 살짝 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다. 서술자와 작가의 관계는 이 말이 정확합니다. 허구적 대리인. 대리인이란 나 대신 말하거나 행동해주는 사람인데요. 허구적 대리인이에요. 허구적 대리인. 진짜 사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 가공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3번, 반드시 한 가지의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시점이 뭡니까?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관점인데요. 꼭 하나의 시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둘 이상의 시점을 택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부분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서술자가 한 가지의 시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4번, 작품의 중심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서술자의 역할입니다. 서술자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중심 생각, 즉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5.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시점이 달라진다. 네, 서술자와 시점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죠.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냐, 이러한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를 잘 보시면 시점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알려면 서술자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100% 기출 적용입니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소녀의 행동이네요. 거기서부터 3미까지는 밭이었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밭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봤으면. 네, 소년이 참외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2밑을 뽑아왔다. 소년의 행동입니다. 이걸 소녀에게 하나 건네는데요. 네, 우적우적
깨물었어요. 소녀도 따라했죠. 디귿 부분 소녀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내 거 지려! 집어 던졌어요. 소년도 아이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습니다. 디귿, 리을도 각각 모두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괜히 맛없다 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이럴 때 맛만 있구먼 이렇게 말하면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 맛없어. 이렇게 어떤 소녀의 말에 동의를 해준 거죠. 네, 그 다음 나달락을 가볼게요. 누런 송아지였다. 아직 콧뚜레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고삐를 바투 잡아주고 등을 긁어주는 채 훌쩍 올라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미운 부부를 보면 어지럽지만 내리지 않을 거야. 난 지금 내가 자랑스러워. 소년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네, 황선의 소나기죠. 정말 이렇게 소나기처럼 짧은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요. 네, 기억부터 미움 중에서 서술자의 서술 방식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인물의 말과 행동을 그냥 보여주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이러쿵저러쿵 그때 내리지 않을 거야.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주저리 말해줄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보여만 주는 것, 즉 관찰만 하는 것은 기억부터 리을이었고요. 소년의 의도나 심정을 말해주는 것은 미음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 방식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관찰만 할 수도 있고 인물의 속마음까지 말할 수도 있는 것. 이러한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 가의 서술자가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가의 서술자가 전달하는 방식은 주로 어땠어요? 인물의 행동을 주로 관찰해요. 서술자가 나예요? 소녀는 이렇게만 등장하지 나는 아예 없어요. 그럼 서술자는 어디 있어요? 작품 밖에 있습니다. 작품 밖에 제3자예요. 제3자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속마음은 잘 모르죠. 몇 번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독자가 나머지는 상상하며 읽을 수 있고요. 서술자는 작품 안에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객관적인 태도로 전달합니다. 이것을 관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100점 만드는 비결, 서술자에 대해 묻는 문제가 나오면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파악해본다. 보여만 주고 있는지, 관찰만 하는지, 아니면 인물의 속마음까지 알려주고 말해주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는 두 번째 시점의 종류로 가봅니다. 서술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니까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론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됐나 하고 봤더니 100% 기출 족보는요. 이 글의 주된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뜨는 문제죠. 그래서 1번 주인공의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2번 작품 속 서술자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 3번 작품 밖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전달한다. 4번 작품 밖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아는 입장에서 사건의 속사정을 전달한다. 5번 여러 명의 서술자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각자의 관점으로 서술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냐, 누군가를 관찰하느냐, 객관적으로 행동과 사건을 전달하느냐, 모든 것을 다 아느냐. 뭐가 종류가 되게 많네요.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네, 100% 기출 개념 문제 분석하면서 봐볼게요. 이 글의 주된 시점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 시점이란 우리가 미리 살펴봤던 이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작품 안에 있으면 나고요. 작품 밖에 있으면 제3자예요. 작품 안에 있으면 등장인물이고요. 작품 밖에 있으면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서술자의 태도는요. 크게는 관찰만 하거나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거나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주인공의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용어로 제시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속의 서술자가 누구야? 나야. 곧 주인공이야. 내가 내 얘기를 해. 주인공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생하고 솔직하게 나타내는데 효과적이에요. 아니, 그리고 나는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있잖아, 고민 있어. 나 진짜 미치겠어. 나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어. 주저리. 자신의 속마음을 어떤 친구가 나한테 털어놓으면 나 되게 친하게 생각하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1인칭 주인공 시점, 처음 만났을지 몰라도 작품 속의 서술자, 즉 주인공이 자기의 속마음까지 탈탈 털어놓으면 굉장히 독자와 가깝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의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2번, 작품 속 서술자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것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네, 작품 속의 서술자가 역시 나인데요.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예요.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나의 눈에 비친 세계만을 다루니까요. 독자가 상상해야 될 것, 독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서술자는 주인공이 어떤 말과 행동을 관찰만 해서 전달만 해줍니다. 그리고 나의 눈에 비친 세계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어린아이다. 그러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른들의 세계를 다룬다. 그러면 어른들의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독자가 실제 원래의 진실이 무엇인지 독자가 상상해서 파악해야겠죠. 이게 바로 사랑선인과 어머니에서 오키가 그렇잖아요. 네, 오키가 이야기를 다 전달하는데 사랑선인과 어머니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엄마랑 아저씨랑 서로 좋아해서 얼굴 빨개지는 건데 뭐야 둘 다 화났잖아.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자가 아닌데 화난 게 아닌데 오키는 몰라도 나는 알지 이러면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3번 작품 밖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전달한다. 네, 이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전달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작품 밖의 서술자는 제3자라고 했죠. 제3자가 관찰만 한다는 것은 꼭 CCTV를 틀어놓고 인물이 뭐 하는지 보듯이 말과 행동만 그저 눈에 보이게끔 전달만 하는 거예요. 독자의 무한한 상상이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독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3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사건 전개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입장에서 사건의 속사정을 일일이 다 참결해서 전달합니다. 이것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요. 작품 밖의 서술자, 이때는 작가, 결국 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려줘 버리기 때문에요. 독자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상상력이 제한됩니다. 모든 걸 다 알고서 털어놓아요. 근데 이러한 전적 작가 시점이 고전 소설에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서술자가 그 인물에 대해서 뭐 다 알아. 원래 우리 무슨 얘기 듣다가 다 아는 얘기면 맞아. 그게 그렇잖아.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아는 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보면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막 참견을 해요. 아이고 어찌하니 통탄하랴. 이런 식으로. 아이고 화날만도 하지. 이렇게. 누구인들 슬퍼하지 않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막 끄집어내서요. 서술자가 개입을 하고 참견을 해요. 이게 전적 작가 시점의 특징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서술자가. 여러 명의 서술자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각자의 관점으로 서술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 관찰자, 3인칭 객관적인 시점은 무엇? 관찰자 시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까지 4가지 시점의 종류 확인해 봤어요.
네, 100% 기출에다 적용해 볼게요. 그때 홍대감 역시 밝은 달빛을 즐기고자. 네, 홍길동입니다. 나는 무슨 흥이 있어 이러고 있느냐. 소인이 대감의 잡기를 받고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어. 이만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러운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이옵니다. 네,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은 네, 전작 작가 시점이 많다고 했죠. 정말 그런가요? 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누구들도 진짜 다 천생이라고 비웃고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8명의 홍길동은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을 구제하고 이러면서 이제 길동의 활동이 좀 나오고요. 하지만 길동이 도수를 한번 부리면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천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팔도에서 난을 일으키면서도 활빈당장수 홍길동이라고 버젓이 외치지만 누가 감히 길동의 자취를 찾을 수 있겠다. 이거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서술자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고 끼어드는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이게 전작 작가 시점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네, 1번 이 글에서 할 수 있는 고전소설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네, 전작 작가 시점 골라야겠죠? 어디 있습니까? 서술자는 인물의 심리를 다 꿰뚫어보고 전지전능한 신체의 모든 걸 다 알고 서술합니다. 정답 어디 있어요? 4번입니다.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네, 나에서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해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요. 서술자의 개입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감히 길동의 자취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에요. 네, 100점 만점은 비결입니다. 시점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면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를 파악할 것.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인물인지 제3자인지 속마음을 털어놓는지 알려주는지 아니면 관찰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실전 서술형으로 가볼게요. 가와나에서 서술자의 서술 태도를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네, 가에서는 아마 전상가게 아저씨 손해가 대단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동정사만 그렇게 화를 내는 눈치야. 하긴 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서울 사람들에게는 바람의 손톱만큼도 반가울 리가 없잖아. 바람의 의미를 뭐 횡액, 먼지, 쓰레기 그것밖에 모르잖아. 봄바람이 나무들에게 뿌리들에게 얼마나 신기한 마술을 베풀고 지나가냐를 모르잖아. 네, 이렇게 수나미의 시선으로 서울 사람들이 바람의 가치를 모른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나달락 볼게요. 형광레프를 XS 상위에 부리고 나서 수급하는데 시간이 또 걸린다. 아, 장사꾼들이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혐오감까지 느껴져. 금고에 돈을 수북에 넣어놓고도 꼭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처럼 돈을 당연히 줘야 될 돈인데도 안 줘. 미치겠는 거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의 수금이 되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 수에 넘어가지 말고 악착같이 지키고 서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에서는 수나미의 시선으로 서울 사람들에 대한 수나미의 심리를 극적으로 수나미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요, 서술자가요, 상인들이 지금 이런 장사꾼의 생리를 싫어하는구나. 돈 있으면서 안 주려고 하는 그 이상한 장사꾼들의 마음을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정말 혐오감까지 드는구나. 이렇게 서술자가 상인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수나미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작품이라도 부분마다 네, 살짝 서술의 방향을 바꾸어서 어떤 극적인 표현을 주기도 하고 인물의 심리를 좀 더 자세하게 다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들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되니까요.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100점을 만드는 개념 하나는 소설의 시점. 네, 서술자를 먼저 이해하시고요.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시점의 종류까지 파악하고 나면 우리 시점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할 수 있겠죠? 땡도 이해한 문자 발송되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소설의 유형 중에 시점 이렇게 맞춰보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띵동 100점 유형 문자 들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역시 소설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유형입니다. 우리 인물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해 얘들아.